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혹은 또 주변 관찰을 통해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관찰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실린 것을 파악하고 또 관찰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상세히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면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관련 통계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 추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대부분 일상생활에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활인들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2019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에는 상당히 심층 칼럼이 실렸습니다. 숙명여대의 신세돈 교수의 긴 칼럼은 불황의 전조, 수입 감소의 배경이라는 그런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거시 경제 지표를 관찰해온 사람이 아니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세돈 교수의 칼럼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경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입이 쪼그라들고 있으며 이는 경제가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다. 1분기에는 2018년보다 수입이 6.8% 감소했습니다. 중간재,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연료, 공유, 자본재까지 전 품목이 가리지 않고 수입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특히 6월달 수입 감소는 10.2%나 전년 동월 대비 줄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 경제 수입 감소는 경제가 극도로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사에서 수입 감소는 경제가 거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수입 감소가 일어납니다. 1982년도 중남미 외채위기 때 우리나라의 수입이 7.1% 감소했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때 수입이 27% 감소했습니다. 2001년도 IT 버블 붕괴 때 수입이 12%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7% 이상 감소했습니다. 항상 수입 감소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일어났다. 또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때나 2013년 이후에 아베의 엔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이 심할 때도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수입 감소는 항상 경제 위기와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출이 감소하면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 수입을 하지 못하면 수출도 하지 못하고 그만큼 경제가 질식 상태에 빠져든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외로 작은 비중입니다. 1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수출용을 위한 그런 수입들이 많습니다. 자본재 14%, 중간재 48%, 연료와 공유 같은 1차 상품이 24%나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수입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할수록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반 수입 감소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걸치지 않고 최소 3분기 혹은 최대 8분기에 걸쳐서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 감소는 지속되는 속성이나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6분기 지속됐습니다. 수입 감소가. IT 버블 분기 때는 2012년 재정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5분기 연속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수입 감소가 가장 길게 나타난 것은 2014년 4분기 이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감소 사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중간재, 1차 상품, 소비재, 자본재 할 것 없이 전 품목에서 수입 감소가 동시에 감소한 예는 지난 40년 동안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1, 4분기에 전 품목, 소비재로부터 자본재, 그 다음에 중간재 모든 부분에 걸쳐 가지고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는 겁니다. 웬만큼 경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재 수입은 감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올해 1, 4분기에 전 품목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재 한국 경제 상태가 어렵고 그리고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6번째입니다.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 1분기입니다. 그러나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7년부터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반도체 특수를 제쳐두면 실제로 수입 감소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부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반도체 특수 때문에 2014년부터 장기간 계속된 수출 부진과 동반 수입 부진이 잠시 가려졌습니다. 그럼 2014년부터입니다. 지금의 수입 감소의 뿌리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소개했던 한국의 생산성 격차 문제는 2012년부터 시현되기 시작한 걸 보면은 얼추 우리 경제가 2012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이 갖고 있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구미, 창원, 거제, 울산 등 대한민국의 간판급 제조업 기지들이 수출 부진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2014년을 전후해서 한국의 수입을 감소시킨 원인은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우리가 2010년대 들어서서 규제개혁과 특히 노동개혁 같은 그런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분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노력도 부진했고 동시에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달러당 80엔에서 120엔으로 엔화 가치가 내려앉고 동시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면서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50%에 달할 정도의 달러 대비 엔화 약세는 한국 제조업의 대외 수출 경쟁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엔화 대비 달러와 달러화 대비 엔화가 50% 약세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14년 이후에 수출 부진과 수입 부진의 동반을 유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난국을 극복하는 방법은 신세돈 교수는 딱 두 가지로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수출 활성화고 다른 하나는 엔화 대비 30% 정도 원화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은 구조개혁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게으리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는 장기 불황 측면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 것이다. 추가 경정 예산을 더 타서 돈을 넣거나 또 정부가 예산을 키워가지고 돈을 넣거나 금융정책인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지불 여력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은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그것도 심하게 쓴 것이죠. 자, 신세동 교수의 결론 파트입니다. 최근 정부는 2030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거창한 형수막을 내걸었지만 엔화 대비 30%에 달하는 원화 고평가를 그냥 두고 제조업 경쟁력을 살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요원한 길이다. 이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수출 경쟁력 하락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됐겠지만 특히 엔화 대비 원화 가치의 고평가 문제를 조금 더 주목해야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칼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